여러분, 최근 중동 국가들이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석유 비축기지를 사용하고 싶다고 줄을 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도 기름이 모자라 공장이 멈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하필 중동 부자들이 한국을 찾는 걸까요? 오늘 그 이유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세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부터 정리해 볼게요. 이란과 미국의 갈등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습니다. 중동 원유 대부분이 이곳을 지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기름이 부족해졌습니다. 실제로 주유소를 가보면 휘발유 가격이 거의 2,000원까지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나프타입니다. 나프타가 뭐냐고요? 원유를 정제하면 여러 가지 기름이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나프타입니다. 이걸로 플라스틱을 만들고 합성 섬유를 생산하며 의료용 수액 포장재까지 만듭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물건 대부분의 시작점이 바로 나프타인 셈이죠. 그런데 나프타 가격이 거의 2배로 뛰었고 재고도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공장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3월부터 여수, 울산, 대산 등 전국 석유화학단지에서 나프타 분해 공장들이 줄줄이 가동을 중단하거나 감산에 들어갔습니다. 원래 80% 수준이던 가동률이 55%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가 멈춘 셈이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공장이 멈춘 다음 벌어지는 일입니다. 나프타로 만드는 제품들이 부족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일부 유통업체에서는 주사기와 주사바늘이 장기 품절되거나 주문 자체가 취소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형 병원은 비축분으로 버티고 있지만 소형 병원이나 동네 약국은 소모품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수액팩, 비닐 약봉지, 플라스틱 약병까지 부족합니다. 이런 플라스틱과 비닐은 다 나프타에서 만들어집니다. 심지어 사재기를 시도하는 사람들까지 등장했고 정부는 주사기나 의료 소모품을 사재기로 만들면 형사 처벌하겠다고 경고에 나섰습니다. 병원만 문제가 아닙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도 비상입니다. 콘크리트를 만들 때 꼭 필요한 혼화재, 쉽게 말해 콘크리트가 잘 붙도록 도와주는 첨가제도 나프타에서 만듭니다. 호화제 생산업체들이 레미콘 회사의 원재료 확보가 어렵다고 공문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혼화제가 없으면 레미콘을 만들 수 없고 레미콘이 없으면 골조공사가 멈춥니다. 아파트 입주가 밀리고 건설사와 레미콘사, 협력업체까지 연쇄적으로 멈추는 겁니다. 정부가 건설 현장 비상 전담팀까지 꾸린 이유입니다. 한국만 이런 게 아닙니다. 이틀 전 일본에서도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본 최대 욕실용품 업체 토가가 조립식 욕실 신규 주문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욕실 벽에 붙이는 방수 필름과 욕조 코팅제를 만드는 데 쓰이는 유기용제가 바닥나서 그렇습니다. 이 유기용제의 원료가 바로 나프타입니다. 토토 주가는 하루 만에 8.8% 급락했습니다. 일본의 나프타 중동 의존도는 약 40%인데도 이 정도입니다. 이쯤 되면 아시겠죠? 나프타가 막히면 플라스틱이 안 나오니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케이스, 라면 봉지, 수액 포장재까지 흔들립니다. 실제로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은 이미 자동차 부품사에 핵심 소재 공급 차질 가능성을 통보했고 조선업계도 단열재 원료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바닷길 하나가 막혔을 뿐인데 공장이 멈추고 병원 물자가 흔들리고 집을 짓는 것마저 어려워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아수라장 속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름을 파는 나라들이 오히려 한국에 기름을 맡기겠다고 나선 겁니다. 앞서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한국이 타격을 입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해협이 막히면 기름을 사는 쪽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닙니다. 기름을 파는 쪽도 똑같이 피해를 봅니다. 양기욱 상업상부 실장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동 국가들도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우리나라 이상으로 타격을 받는다고요. 왜 그럴까요?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같은 나라들은 기름을 팔아서 나라를 운영합니다. 원유 수출이 국가 경제의 핵심이죠. 그런데 기름을 실어 나르는 유일한 출구인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버리면
기름을 뽑아놓고도 팔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로이터 통신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이라크의 원유 수출 수익은 전년 대비 약 76% 줄었습니다. 쿠웨이트도 73% 감소했습니다. 이 두 나라는 호르무즈 해협 외에는 기름을 내보낼 길이 없거든요. 수출길이 완전히 막힌 셈입니다. 사우디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 때 미리 만들어둔 1200km짜리 송유관이 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으로 원유를 홍해 쪽 얀두 항구로 보내 수출하고 있죠. 덕분에 수출을 어느 정도 회복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우디처럼 우회 경로를 미리 확보한 나라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중동 산유국은 기름을 뽑아놓고도 저장 시설만 꽉 차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산유국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있습니다. 해협 밖 아시아 근처에 미리 기름을 갖다 놓는 겁니다. 기름을 해협 밖에 빼놓으면 해협이 막혀도 아시아 고객에게 바로 팔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기름을 아무데나 둘 수는 없습니다. 초대형 유조선이 접안할 수 있는 항만, 원유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바로 옆에 원유를 구매할 고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갖춘 나라가 아시아에 몇이나 될까요? 먼저 중국부터 살펴봅니다.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라 시장 규모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미국과 패권 경쟁 중입니다. 중동 산유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자산을 넣어두면 미중 갈등이 심화될 경우 자산이 동결될 수도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죠. 일본은 어떨까요? 정유 인프라도 있고 정치적으로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세계 최대의 지진다발 국가입니다. 대량의 원유를 장기간 보관하는 시설에는 치명적 위험이죠. 게다가 외국 기업의 원유 보관 규제도 한국보다 까다롭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뭐가 다를까요? 첫째,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동맹 관계이면서도 중동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습니다. 자산 동결 같은 리스크가 낮죠. 둘째, SK에너지, S-오일, GS-칼텍스 같은 세계적인 정유사가 있습니다. 맡겨놓은 기름을 바로 구매할 고객이 옆에 있는 셈입니다. 셋째, 길이가 축구장 3개를 이어붙인 것만 한 초대형 유조선이 들어올 수 있는 항만을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다 중동이 굳이 한국을 찾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 땅 밑에 엄청난 양의 기름을 보관할 수 있는 거대한 석유 비축기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비축기지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보통 석유를 저장하면 지상에 거대한 탱크를 세워놓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실제로 전 세계 대부분의 석유 저장 시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상 탱크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드론 한 대 공격에도 끝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번 전쟁에서 UAE의 주요 수출항인 푸자이라 항이 드론 공격을 받아 반복적으로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한국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땅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화강암 지반을 뚫고 지하 80m까지 내려가 거대한 동굴 비축기지를 만들었습니다. 2021년에 준공된 울산 석유 비축기지가 대표적입니다.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준공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하 80m에 건설되어 화재,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의 높은 안정성과 방어 기능을 갖췄다. 드론이 날아와도 미사일이 떨어져도 화강암 80m 동굴은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동굴 안에 석유를 담는 통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먼저 동굴 벽면에 콘크리트를 고압으로 뿜어 코팅합니다. 안반 틈새에는 시멘트 혼합물을 주입해 메어버립니다. 이렇게 벽을 단단히 보강하고 바닥에 물을 깔아 그 위에 기름을 채우는 방식입니다. 기름이 물과 섞이지 않고 물 위에 뜨는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바닥의 지하수가 밖에서 안쪽으로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기름이 새지 않습니다. 이 기술은 원래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유럽 국가들이 주도했습니다. 한국은 이 기술을 도입해 국산화하고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여수 지하 비축기지가 그 증거입니다. 폭 18미, 높이 30m짜리 지하 동굴이 총 5km에 걸쳐 뻗어 있습니다. 단일 비축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이 안에 우리 국민 전체가 25일 동안 쓸 수 있는 기름이 들어갑니다. 이런 비축기지가 전국에 9곳 있습니다. 울산, 여수, 거제, 서산, 평택, 용인, 구리, 동해, 곡성 9곳을 합치면 총 1억 4,597만 배럴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실제 비축하고 있는 원유는 약 1억 배럴입니다. 1980년대 오일 쇼크를 겪은 뒤 정부가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며 40년에 걸쳐 쌓아올린 결과물입니다. 한국은 이 기술을 해외에도 수출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2020년 한국석유공사는 베트남 융갑의 지하석유 비축기지 건설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100만 세제곱미터 규모 사업비 약 2억 5천만 달러 프로젝트입니다. 베트남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지하 비축 시설을 한국 기술로 짓는 겁니다. UAE에도 지하 비축 기술을 수출했습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세계 시장에 기름 저장 기술을 팔고 있는 셈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에는 드론이나 미사일로도 뚫을 수 없는 지하 저장 시설이 있고 그 옆에는 세계적인 정유 공장이 있으며 초대형 유조선이 접안할 수 있는 항만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중동 산유국 입장에서는 해협밖에 기름을 맡길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한국에 모두 갖춰진 것이죠. 이 거대한 저장 시설을 활용해 한국 정부는 기가 막힌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 공동 비축 사업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9곳 비축기지의 저장 공간이 모두 꽉 차 있는 건 아닙니다. 빈 공간이 있거든요. 한국 정부는 이 빈 공간을 중동 산유국에 빌려주기로 한 겁니다. 참고로 당신 기름을 여기 넣어 두세요. 대신 임대료를 내세요. 라는 구조입니다. 이 사업은 1999년 시작되어 벌써 27년째 이어져 왔습니다. 산유국 입장에서도 이득입니다. 아시아는 세계 최대 원유 소비 시장인데 중동에서 여기까지 유조선으로 2주에서 3주가 걸립니다. 한국에 미리 기름을 넣어두면 아시아 고객이 원할 때 바로 팔 수 있는 판매 거점이 생기는 셈입니다. 그리고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이 사업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물류 편의를 넘어서 해협이 막혀도 기름을 팔 수 있는 비상 거점이 된 겁니다. 중동 산유국들의 문의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사업의 진짜 핵심은 구매권입니다. 쉽게 말해 비상시에 이 기름 다른 데 팔지 말고 우리가 먼저 사겠다는 권리입니다. 평소에는 산유국 소유지만 전쟁이 나거나 기름이 급하게 필요하면 한국이 먼저 살 수 있는 구조죠. 내 돈 들이지 않고도 비상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양쪽 다 이득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 자체 비축률과 공동 비축 물량을 합치면 현재 비축기지 시설이 약 90% 차 있습니다. 빈 공간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 중동에서 추가로 기름을 맡기겠다는 나라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UAE 외에도 다른 산유국이 접촉한 상태라고 양기욱 실장은 밝혔습니다. 창고가 꽉 찼으니 정부는 창고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에 2천만 배럴 규모의 저장 설계 예산으로 30억 원을 넣었습니다. 거기에 비축 이후 104만 배럴을 추가로 사들이고 기존 시설을 보수하는 데 1,908억 원을 투입합니다. 창고를 키우고 재고도 늘리겠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남는 창고를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다. 위급하면 그 기름을 먼저 살 수 있다. 내 돈 안 들이고 비상 물량을 확보하는 구조입니다. 양기욱 실장의 표현을 빌리면 비록 우리 비축량으로 잡혀 있지는 않지만 그들 물건이라도 우리 마당에 들어와 있고 국내 정유사들이 수요를 갖고 있어 실질적으로 비축량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완벽해 보이는 이 시스템에도 지난달 뼈아픈 사고가 터졌습니다. 지난 3월 해외 기업이 울산 비축기지에 원유 200만 배럴을 입고했습니다. 원래는 국내 정유사에 팔기로 한 물량이었죠. 석유공사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국내 정유사와 구매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으니까요. 우선 구매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기름이 중동에서 한국으로 오는 이 3주 사이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쟁이 격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폭등한 겁니다. 그러자 해외 기업이 변심해 당장 돈을 더 주겠다는 동남아 국가에 기름을 몽땅 넘기려 한 겁니다. 석유공사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즉시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기업은 이미 다른 해외 기업과 계약이 끝났다고 답했습니다. 하루 차이였습니다. 석유공사는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 기름을 내줄 수 없다며 버텼고 결국 협상 끝에 200만 배럴 중 110만 배럴은 국내에 남겼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90만 배럴은 동남아로 빠져나갔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난리가 났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즉각 석유공사 감사를 착수했습니다. 규정 위반이 밝혀지면 엄중문책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대통령실까지 나서 비축유 확보에 전방위로 뛰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들어와 있던 기름이 다시 나간 것이니까요. 국회에서도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의원실이 석유공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확인한 결과 석유공사는 해외 기업에게 계약상 의무대로 90만 배럴을 한국에 도입하라고 요구한 상태였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구매권 제도 자체는 있었지만 유가가 급등하는 비상 상황에서 판매자가 더 비싼 곳에 팔고 싶은 유혹을 이 권리만으로 막기에는 허점이 있었던 겁니다. 전문가들은 해외 기업이 제3국에 판매를 추진할 경우 석유공사에 먼저 알려야 하는 사전 통보 의무가 계약에 빠져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쉽게 말해 팔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말하라는 조항이 없었던 겁니다. 이 빈틈을 해외 기업이 파고든 셈이죠. 아프지만 이 사건은 역설적으로 하나를 증명했습니다. 90만 배럴이 이토록 문제가 됐다는 자체가 비상시 비축유가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대통령실이 나서고 국회 감사가 벌어지고 산업부 장관이 엄중 문책을 말한 이유가 바로 그만큼 기름 확보가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비축유 스와프라는 제도를 꺼내들었습니다. 쉽게 말해 정유사가 아프리카나 미주 등에서 대체 원유를 확보했다는 증거를 내밀면 정부가 비축유를 먼저 빌려주는 겁니다. 대체 원유가 한국까지 오려면 몇 주가 걸리는데 그 빈 시간 동안 공장이 멈추면 안 되니까 비축유로 먼저 메워주는 구조입니다. 나중에 대체 원유가 도착하면 같은 양만큼 돌려줍니다. 비축유를 그냥 풀어버리면 재고가 줄어들지만 스와프 제도를 활용하면 빌려주고 돌려받기 때문에 재고가 줄지 않습니다. 국내 4개 정유사가 이 제도를 통해 신청한 물량만 3,200만 배럴이 넘습니다. 비축기지는 대체 원유 확보에서도 힘을 발휘했습니다. 양기욱 실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체 물량 확보 과정에서 일방적인 요청만 하기는 어렵다. 이 과정에서 비축기지 활용이 언급되면서 협상에 도움이 됐다. 쉽게 말해 한국이 산유국에게 우리 비축기지에 기름을 넣어두게 해주고 대체 원유를 우선적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비축기지가 단순한 저장소를 넘어 협상 카드가 된 셈입니다. 이 카드가 실제로 통했습니다. UAE에서 2,400만 배럴 긴급 원유 도입을 추진했고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브라질, 호주, 콩고 등 17개국에서 대체 원유를 분산 도입했습니다. 4월과 5월에 확보된 대체 원유는 약 1억 1,800만 배럴, 평시 도입량의 82%까지 회복한 수준입니다. 호르무즈가 막혀 중동산 원유가 끊겼는데도 17개국에서 기름을 모아 공장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현재 한국이 보유한 비축유는 정부와 민간을 합쳐 약 1억 9천만 배럴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기준으로 약 208일을 버틸 수 있는 양입니다. 물론 208일이 충분한 건 아니지만 전쟁이 길어지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한국이 공장을 돌리고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할 수 있는 건 비축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한국 비축기지는 기름 창고 역할을 훌륭히 해내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정부는 한때 이 창고를 훨씬 더 크게 키우려 했습니다. 기름을 단순히 보관하는 게 아니라 기름을 사고 팔고 가공하는
아시아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이름하여 동북아 오일 허브입니다. 한국은 이미 기름을 아주 잘 사고 팔고 있습니다. 원유를 수입해 정유 공장에서 가공하고 한국유나 경유 같은 석유 제품을 전 세계에 수출합니다. 한국의 항공유 수출은 세계 1위입니다. 제조와 수출에서는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일 허브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기름으로 금융거래까지 해야 하거든요. 세계에서 오일 허브는 세 군데뿐입니다. 미국 휴스턴, 유럽 로테르담, 싱가포르입니다. 이곳에서는 기름을 만들어 파는 것만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원유를 섞어 고객 맞춤 제품을 만드는 블렌딩, 기름을 직접 만지지 않고 선물이나 옵션 같은 금융상품으로 사고 파는 거래, 여기에 대출과 보험까지 붙습니다. 제조 공장을 넘어 기름의 금융시장을 만드는 겁니다. 트레이딩 회사, 금융사, 보험사가 한 곳에 몰려 생태계를 이루는 거죠. 한국 정부는 2008년부터 여수와 울산을 이런 수준의 오일 허브로 만들겠다는 거대한 비전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상황을 평가해 보면 저장 시설과 정유 능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완성됐지만 아직 기름을 직접 사고 파는 트레이딩이나 금융 생태계는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아직 고급 물류 창고 수준이라는 아쉬움도 나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제조와 수출, 보관 능력은 이미 세계 1위를 달성했으니 이제 금융이라는 마지막 퍼즐 하나만 남은 셈입니다. 오일 허브가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한국은 이미 세계가 놀랄 만큼 영향력이 있습니다. 3월에 한국 정부가 석유 제품 수출을 제한하자 호주 전역에서 주유소 600곳 이상이 연료 품절 사태를 맞았습니다. 호주는 경유 수입의 25%에서 30%까지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서부 해안이 쓰는 경유의 85%가 한국산입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수출을 줄이기만 해도 남반구 대륙과 미국 서부 물류를 흔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중동이 왜 한국에 기름을 맡기려 할까요? 한국은 기름을 저장하고 가공하는 능력에서 세계가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드론으로도 뚫을 수 없는 지하 비축기지, 세계 5위의 정유 능력, 그리고 중동 산유국이 스스로 문을 두드리는 신뢰. 중동이 한국에 기름을 맡기려는 이유는 아시아 최대 소비시장 한가운데 안전한 저장 거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